네, 오늘 2부와 3부는 신년 특집으로 2026년 한 해의 정치를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기자로 잔뼈가 굵은 분이죠. 구혜영 경향신문 논설위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숫자로 민심을 읽는 전문가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복 많이 챙기세요. 누가 주겠습니까? 네, 알아서 복 많이 챙겨야지. 받으세요. 네. 자, 2부는 좀 한번 그 전국 변수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3부에서는 지방선거 판세 좀 분석하는 시간으로 좀 꾸며봤으면 하겠는데 일단 지금 어찌 본다면 이것도 지방선거에 미치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흐름을?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임기 초반에 이제 뭐 60% 중반대까지 나오는 흐름들 있었다가 지금 한 50% 중후반대 정도로 이제 완만하게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세부 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조사를 전국 1,01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휴대전화 조사 방식으로 했는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세한 홈페이지 사항은 참고하시고요. 예. 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35%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초반에 비해서 낮아졌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낮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제법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 척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선 때 얻었던 지지율 네.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걸 상회하느냐 어찌 보면 1차 척도가 그거 아닌가요?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 잘하냐 못하냐니까 사실 국민들 중에서는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일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등치시켜서 득표를 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뭐 그렇게 일단 우호적 시선을 비교해 볼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10년 동안 정치적인 양극화 이른바 그러면 정치적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 진영의 어떤 정치 리더에 대한 정당에 대한 평가를 일단 부정적으로 하는 기류가 매우 세졌거든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지금 50% 중후반대의 국정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죠.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선거에서 대통령 요인을 마케팅에 활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결국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 보통 단계 투표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당에게는 호재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은 정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예. 호재로 볼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지방선거 그렇죠. 때. 예. 그때는 뭐 남북 정상회담, 평창 올림픽 뭐 여러 가지 호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마케팅 대통령 마케팅, 대통령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예. 공세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글쎄요 여권 내부가 뭐 그때만큼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유동성이 큰 환경도 있고. 그래요? 예. 다만 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브랜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뭐 대선 때의 어떤 직함,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어떤 이제 타이틀 뭐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 할 때 경력으로 넣느냐 이제 이 부분 과거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이라는 게 간단하게 후보 입장에서 저기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느냐 안 내우느냐 이거잖아요. 후광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경력이 실제로 같이 있게 되면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막 10% 이상씩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렇게 효과가 커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일반인이 그 인물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듣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대통령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신뢰를 보내는 그 형태가 좀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그런 형태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적용될 가능성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후보 입장에서 제가 후보 입장을 하더라도 대통령 마케팅 할 것 그럼요.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했으니까 좀 파생되는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사실 인사 문제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인사가 있었고, 자 이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어떤지 좀 이걸 좀 듣고 싶은데요. 구혜영 논설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이훈 그렇죠. 김성 씨 예, 예. 이게 이제 그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뭐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제 입장의 문제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으로 보면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 결론을 보면은 이제 보류. 보류? 예, 일단 근데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게 무슨 입장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찬반인 거죠. 이게 그럼.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 다 종합을 해보면 보류인데 대통령은 실용과 통합의 방점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저는 실용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뭐 큰 틀에서 이 정책 특히 경제 민생 이제 이런 부분을 진영의 문제로 진영의 테두리로 끌고 오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고 그분들의 장단점을 실용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뭐 이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통합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통합이라는 게 누구 한 사람 데려오고 자리 하나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국정 철학이라든가 가치의 문제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서로가 조율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알려진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기획재정부나 기획예산처. 예. 기획예산처하고 김성식 그 전 의원이 이제 맡게 되는 그런 분야는 특히 이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배분하는 가치의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회의적인 이제 여론이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통합 효과라는 게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을지 실제로 효과가 날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원래 이제 인사 관련해서는 국민들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은 효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민감도가 크죠, 인사가. 인물은 이제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면 타격이 크고 좋으면 이제 긍정적 효과도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입장에서는 이 인사가 뭐 이제 통합 인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확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 효과를 좀 차단해 주는 효과는 있을 텐데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특성들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다 특성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만의 또 특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분들은 가령 뭐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때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서적 지지층의 규모의 특성이 이제 컸어요. 예. 뭐냐 하면 아마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일단 난 지지할 거야. 짠하다 이런 게 정서가 있었죠. 그걸 이제 네. 정서적 지지층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의 지지인 거죠. 그런데 어떤 대통령들은 또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정서적 지지층도 있지만 그 층보다는 그런 성격보다는 비정서적 지지의 특성. 쉽게 하면 일 열심히 하고 잘한다. 예, 성과 기반에 그렇죠. 반응하는 지지층인 거죠. 그렇죠.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능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일을 계속해서 성과를 내면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보게 되면 뭐 심지어 보수 성향층에서도 잘 나갈 때는 막 40% 근접해 가지고 뭐 지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 평가를. 예. 그래서 요 층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인사가 바로 성과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요 성과한 것들은 상당히 주목되고 정치권에 이제 주는 효과는 클 텐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한 어떤 성과 뭐 이런 기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지지율을 크게 올리거나 이제 이런 효과는 아닐 것이라고 이제 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만의 특성이 좀 있는 것은 이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얘기했으니까 우리 구혜영 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추가 인사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비서진 중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려진 것보다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정무라인 세 분은 이제 다 출마를 하시는 거고. 우상호 수석하고 김병옥 정무비서관. 이선호 비서관도 울산시장. 3명 모두. 예, 3명 모두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출마하시는 분이 한 선임 행정관급에서 3분 정도 계시고. 예. 전체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거에 또 가서 직접 출마는 안 하지만 뭐 도와준다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사람 없어요?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김남준 대변인이 이 개항을 뭐 거의 이제 정설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알려진 것보다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지방선거 앞두고 1기, 2기, 뭐 총선 앞두고 2기 이렇게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개편에 이제 그 마디가 그어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예. 조직 개편이라든가 뭐 예. 이런 것보다는 그 인사 수요 아무래도 그 정도 그러면 채우는. 정무수석실이 가장 큰 변화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오, 그럼 혹시 그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것도 당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 전까지도 대비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당청 관계 때문에. 당청 관계, 국회의장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예. 그럼 좀 이따 여쭤보고 예, 예. 지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보수 인사 기용 관련해서 이제 추가 혹시 추가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추가로. 뭐 다 설왕설래 수준이죠. 조경태 의원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거론이 되잖아요. 의 해수부 장관. 근데 일단 본인은 그 부인했던데 그래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얘기예요? 부산 쪽에 부산 정가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사실은 이혜훈 의원을 데려온 게 전 의원을 데려온 네, 게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혜훈 전 의원 발탁이 당장 실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좀 더 많이 얘기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로 인사를 다른 진영에서 데려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끊이지 않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그 많은 정치평론가랑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혜원 기용 내지 플러스 알파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판을 흔들 것이다. 네. 그다음에 보수층에서 타격이 될 것이다. 예. 보수 정치권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지금 김성식 전 의원이나 이혜훈 전 의원이 이제 PK 출신이기도 하고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성동이에요. 중성동 지역이- 의리죠.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비용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데 글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도 대부분 보면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뭐 또 김세현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기용설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얘기가 이제 빌드업이라는 차원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런 인사 중에 이제 한 분이고 뭐 심지어는 김무성 전 의원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 대부분 이제 PK 중심인 건데. 김부성 전 의원 얘기 중 그거는- 뭘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 그 뭐라 그러나 이 자리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극우 보수 정당으로 고립시키는 차원의 그러니까 내란의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흔들기용이다라고 하는 정치 분석에는 네. 결국은 표로 연결이 돼야만 이 분석을 그렇죠. 완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중요한 건 보수 정치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 지지층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결국은 관전 포인트잖아요. 근데 보수 지지층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고 실제로 그렇게 조짐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보수 지지층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반대쪽에 대한 이제 반감, 뭐 비판, 비난 이것을 기반으로 정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보수층들이 이제 자극을 받는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왜 서로 어떤 사전 합의나 이런 거 없이 기용을 해서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이제 또 이 활성화된 논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다만 선거는 이제 그 층들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중간층, 중도층을 어느 쪽이 많이 가져가느냐의 게임인 것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지만 이 중도층이 봤을 때는 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 어떤 이제 중도층이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 중도층이지만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싶어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내가 야당을 비록 지지하지 않지만 야당이 뭐 기본적으로 위상을 갖춘다고 한다면 선거 날에 투표 날에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과거의 단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이제 보수 인사들, 중도 보수 인사들을 지금 정부가 많이 이제 등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도층들이 국민의힘 정부 여당 견제 정서는 있지만
있지만 국민의힘을 찍으려고 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는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분석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그 당청 관계를 좀 짚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일단 당장 불거진 문제가 김병기 의원 문제 불거졌고 강선우 의원 문제 불거졌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해요? 지금 뭐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뭐 그때 당시에 돈을 반환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일단 어젯밤에 강선우 의원이 그 SNS에서 올린 걸 보면 즉각 반환 지시를 했고 반환된 걸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어요. 어제 주장이죠. 예, 밤에.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됐고 그러니까요. 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당내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어디까지 터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강선우 의원하고만 뭐 대화한 걸 녹취를 했겠느냐. 여러 가지 다른 녹취가 있을 수 있다고요? 뭐 이 의원들이 거의 멘붕 상태예요. 쉽게 말 얘기하면 그대로 썰이죠, 그냥. 다 썰이죠. 예. 썰이긴 한데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틀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이 마음에 이 충격을 다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지금 당은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임기 말을 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예. 일단 강선우 의원 건은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1억의 행방인데 그렇죠. 아직은 지금 깨끗하게 규명이 된 건 아니고. 아니죠.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이미 고발이 이루어져서 네. 사법 문제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수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결국은 또 정가에 지방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예. 이게 어떤 여론이나 선거 판세에 어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와 정치는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인 것인데 네. 반대쪽으로 하면 이제 상대 쪽에서는 지지 철회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긴 할 텐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사안들 계속 불거지게 되면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견제 심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거로 제공되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권에는 부정적인 측면은 어쩔 수 없을 것인데 다만 이제 이 사안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야당이 사실은 이제 이런 기류를 담을 수 있으면 그릇이 이제 온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정부 여당에 대한 악재들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조중동동이 하는데 네. 정치에서 그 기사 보셨어요? 이 문제가 딱 터져서 국민의힘 호재인데 바로 그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단계 문제를 터뜨려 버렸다. 약간 전략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러면 미디어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다른 사안들은 이제 좀 가라앉혀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네. 이게 또 새로운 사안을 불거지게 되면 호재로 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야당이 이제 온전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견제 심리가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실제 투표로 간다고 할 수가 없고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네,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의 영향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일리 있는 지적이시긴 한데 예. 이 의혹 자체가 뭐 공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또 공교롭게도 갑질 문제가 불거졌던 의원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라든가 공천의 정당성 문제도 있지만 이게 또 보좌진 갑질 뭐 편법 입학 이게 청년층이 민감한 공정 이슈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여야 관계를 떠나서 반사이익 문제를 떠나서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지금 뭐 앞으로도 여론조사에서 좀 더 드러는 나겠지만 그런 그 폭풍의 일단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젊은층 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 여파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까지도 당분간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활성화되고 커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이제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조사에서. 근데 이제 그 무당층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원래 전통적 지지자들이 많이 옮겨가 있는 상황이에요. 빠져나간 거다. 무당층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낮은 상황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분들이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층에 잠시 이제 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안이 되면 이게 지금 도덕적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대통령이 탄핵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부끄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지지정당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알고 보면 원래 이제 보수 성향층이었고 전통적으로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권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있네. 도덕적인 문제가 있네. 그러면 나 지금 이제 야당을 지지한다고 표출해도 괜찮겠네라고 하는 심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약간 정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약간 회복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60대 또는 이제 20, 30대에서 보수 정당 지지하는 게 옛날보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이제 개선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영향을 일정 부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문제도 여쭤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란 청산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고 당분간도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많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피로감을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이 거대한 프레임에서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장 강력한 큰 프레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보면은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그럼요. 이 대중이 모르면 한 것도 안 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동혁 대표 등 야당의 지도부가 이것은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하잖아요. 막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 뭐 윤 대통령과 단절을 하려고 했고 사과를 했다라고 메시지 나오는데 국민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식을 안 하면 그것을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사과를 안 한 거예요. 정치적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들 어떻게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영향을 주고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죠. 그렇죠. 결국은 그럼 또 그러니까 내란 청산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특검 전국은 계속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2월에 1심이 선고되면 그렇죠. 국민의힘의 영향력이라든가 입장 변화가 없으면 그렇죠.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요. 진짜로 1월부터 이제 2월 초중순까지 관련 이제 1심 선고가 이제 쭉 예정이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설 연휴 직전에 한번 가름이 되고 네. 그것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이제 여론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결국은 그렇죠. 이게 이제 흐름상으로는 짚어야 되는 이제 맥락, 이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윤희용 대표의 지금 진단에 따르면 지금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역시 내란 청산 프레임이다. 그리고 야당은 여기에 갇혀 있다 아직도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특집으로 2026년 정치 전망하는 시간 좀 꾸며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국의 주요 변수들은 좀 이렇게 짚어봤고요. 여기서 잠시 끊고 3부에서는 지방선거 좀 주요 지역의 판세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좀 잠깐만 계시고요.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새해 특집으로 2026년 한 해의 정치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치 일정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지방선거일 텐데 지금부터 이 지방선거 판세를 한번 좀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 구혜영 경향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뭐 이거저거 다 빼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격전이 예상이 되는 곳부터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누가 뭐라해도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이 새해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특징점이 뭐냐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든 발주처가 어디든지 간에 특징이 경합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의 접전으로 나왔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좀 그냥 크게 아우르면
이 현상을 일단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상당히 사실은 이례적인 현상이고 정치권에서 가장 이제 뭐 퍼즐이에요.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건데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대중의 기류가 차이 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야 후보군들 경쟁을 해보게 되면 접전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많이 있었고 또 정당 지지율만 사실 서울만 하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양상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거든요. 정당 지지율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조사들 보게 되면 그래서 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보수적인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왜라고 보세요? 예전에는 사실 모범 답안이 이거였어요. 진보적 성향이 있던 뭐 40대, 50대 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서울이 좀 보수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옛날 응답이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면에 있는 건 왜 이제 나갔냐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나간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제 약간 속물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10년, 15년 전에 자산이 한 2, 3억 정도 있던 분들이 지금 현재 갑자기 한 10년, 15년 지났는데 자산이 15억 막 그 이상 20억 가까이 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다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른바 한강 벨트 중심으로 해서 없던 현상들이 나타난 것인데 저희 이제 이런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치 유권자를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름은 그대로인데. 예.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성향이 바뀌어버렸다. 예. 부동산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게 되고 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민감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세금 문제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강벨트의 기류들은 사실은 몇 개 이제 구들이 있는데요. 뭐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만은 기류들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의 기류보다도 이른바 이제 강남 3구 기류에 가깝게 연동돼서 변화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여러 이슈들에서 정치적인 지표들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영향을 준 측면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서울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 양상. 이것이 이제 야당으로서는 한번 어떻게 이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조가 있다고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래서 이 기류를 갖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우세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편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 지역에 비해서 상징성이 워낙 큰데 이제 이 기류를 과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이제 지지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이제 과제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부동산이나 이제 그 지지층의 어떤 성향, 뭐 이건 뭐 굉장히 고착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이재명 정부가 그 뭐 예를 들면 행정통합 선언이라든가 5극 3특 공공기관 지방 이전, 뭐 에너지 노믹스 정책 뭐 이런 지방과 연결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린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대선 이후에 보수가 많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네. 정세적인 역동성이 상당히 커진 이제 지방선거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 분열을 파고들어야 되고 야당이 그 정세적인 역동성을 뭐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기대 심리도 조금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서 뭐 아무래도 예전하고 달리 뭐 요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지방선거 선거 결과의 성패를 그러니까 그 재는 척도가 바로 서울시장 선거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게 일단 지금 민주당 경선도 관심사예요. 지금 뭐 최대 8명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경선이 지방선거 기획단이 당신 반영비를 70%로 좀 올려버렸잖아요. 네. 이게 변수가 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두 분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경선 같은 경우로 하면.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대통령께서 특정 후보를 거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호로 성동구청장 예,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렇죠. 그 지금 뭐 거의 대세가 기울어진 거 아닌가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죠. 여의도에서 그렇게 봐요? 예.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이 게다가 또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명청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권 내에 지금 고질적인 어떤 구도의 문제에서도 좀 벗어나 있는 후보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후보라기보다는 정책과 뭐 행정 능력을 입증받아서 부상한 후보기 때문에 네. 기존의 후보와 또 결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각지세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예. 일단 하나 소개를 빨리 드리게 되면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27일, 28일 조사를 ARS 조사 방식으로 했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문항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정원호 27.3, 박주민 10.1, 서영교 6.1, 뭐 홍익표 5.3, 박용진 4.4 이런 순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원호 총장이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박주민 뭐 의원 등 이제 어떤 정치적 성격이 좀 있었던 분들 어필했던 분들이 상당히 이제 선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이 조사가 이제 전체 유권자의 전체 응답자의 결과인데요. 민주당 지지층만 넣고 봤을 때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무려 47.4%의 지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언급을 SNS에 한 이후에 이 흐름조차 좀 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그 시그널을 받아서 이렇게 뭐 가야 되나라고 하는 이제 느낌들을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들리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이것이 이제 등 다른 후보들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조사는 이제 그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자세한 예.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네. 혹시 어느 정도로 경선구도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정원호 후보 대 다른 후보 간에 혹시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연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려게 되면 그 일을 달리고 있는 후보가 어떤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그 반대 그룹들이 함께 공동 대항을 해야 할 명분이 있고 또 그것이 선언으로만 해서 표가 모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했을 때 그 지지자들이 함께 반응을 해줘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져야 되는 사실은 것이거든요. 과정상 이벤트가 있어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정원호 총장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어떤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이 오히려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그 안에서 약간 미묘하게 성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제 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동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표가 같이 모아지긴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그러니까 변수는 결국은 경선 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당심 70% 반영을 할 거냐.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오세훈 우위 구도가 혹시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조사에서 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물었는데 오세훈 29.7, 나경원 19.4, 한동훈 10.2, 뭐 권영세 3.9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겠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51.2%로 과반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26.2%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놓고 당원은 물론 약간 더 차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격차라고 하면 7대 3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표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좀 그러면 의심합니다. 서울시장 본선에서의 변수 제가 두 가지만 뽑아서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정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나온다. 그럼 그게 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이런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있는 서울의 뉴 보수층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층들이 이제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전히 깨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면밀하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어떤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연결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완벽하게 가는 것을 저는 이제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이 고정관념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이슈를 방어적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표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되는 것을 막는 차원인 것이니까 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게 되면 대개 지방선거는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프레임이에요. 네네네. 그 지역 같은 경우인데 서울은 그게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사실은 완성된 도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역 경기도 뭐 인천만 하더라도 인프라를 해야 되고 도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슈가. 그럼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와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데 서울은 거의 사실은 이 세팅이 이제 다 완성이 된 도시였다 보니까 꼭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서울시를 보게 되면 여당 후보가 아닌 경우에도 선전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본선에서의 또 하나의 변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 현 시장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지방선거 직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특검법상으로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론조사 대납 관련으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 1심 판결이 바로 지방선거 투표율 목전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물론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날개를 다는 것이겠고 그렇죠. 유죄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그 명태균 리스크와 연루된 게 또 오래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큰 변수로 지금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일단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예. 그때쯤 되면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몰이에 대한 방어라든가 이런 급변층까지는 아니지만 변화 전략을 구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오세훈 현 시장이 예. 뭐 그렇게 불리할까라는 의견이 좀 많은 큰 것 같아요. 변수가 안 될 거다. 예. 윤희용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사이에 어딘가 정답이 있겠죠. 사실은 이제 뭐 없다고 할 수 없고 이제 또 있다고 이것이 주요하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할 텐데 뭐 어쨌든 이제 유권자들 보게 되면 이것에 영향받는 분들은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이라든가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는 과연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이제 이것을 방어할 것이냐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이것이 어떤 정치 탄압이다. 뭐 이제 이런 후보, 어떤 야당의 유력 후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방어를 하면서 네.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먹히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거기서 이제 캠페인의 이제 양쪽의 진영의 캠페인 싸움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연재로서는 뭐 유무죄를 지금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유죄의 가능성과 무죄의 가능성 두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두고 이제 진단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경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과도 그렇게 큰 차이로 그러니까 당락이 갈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아주 박빙 승부에서는 조그만 변수가 사실은 조그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점을 한번 좀 여쭤봤던 거라고 좀 그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관심사가 되는 곳은 부산시장 선거인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까지 지역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정치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부산에서. 뭐 그렇게 하고 민주당 쪽 지역 정가에서도 그렇게 지금 뭐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다. 이러면 다음 총선도 어려워지고 본인으로서는 정치 활동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네네네. 지금 뭐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안 나간다 이런 결정하기가 네.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게 이제 안팎의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럼 그와 별개로 뭐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뭐 갑자기 준비하고 출마했다가 뭐가 또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되고 이러면 이제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건데 현재로서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변수로 이야기했던 재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권의 어떤 입장대로 만약에 지금 통일교 특검을 만약에 발동을 한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수사 대상이 전재수 의원도 배제가 될 수가 없는 그렇죠. 건데 특검의 수사 결과가 그것도 지방선거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일정상.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재수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다 하더라도 서울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무혐의냐 네.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으로 대중에게 이제 부정적으로 뉴스가 나갔는데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영향을 사실 거의 안 주고 있거든요. 네. 빠르게 하나 소개해드리면 국제신문이 리얼미터 의뢰해서 27일, 28일 부산 거주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열심히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전체를 놓고 물어봤어요. 여야 후보군들을 전재수 30.8, 30.8로 1위예요. 2위가 박형준 현 시장이 19.5.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다음 박형준 시장과 1대1을 붙여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8.1, 국민의힘 박형준 35.8.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우위되는 현상이 그런 이제 통일교 관련 뉴스 보도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조사 결과의 요지거든요. 그럼 원인이 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인물 경쟁력이 주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내란 청산 국면에서 나오는 부산 지역의 어떤 민심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이 정부가 현 정부가 부산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그널이 전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수부 이전 등을 이전이라든지 통해 가지고요. 또 북극 항로에서 이제 부산에 이제 비전을 보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재수 전 장관을 사실 통을 통해서 사실 그것이 계속 알려졌던 것이거든요. 그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여러 후보군들이 사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살아남은 인물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정치적 색깔이 좀 전재수 전 장관은 적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제법 상당 기간 이제 있어 왔던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그 기류를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옮기기에 적당치 않은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어서 좀 뭐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는 것인지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을 좀 주지 않고 있는 부분.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그 사법 리스크를 그 감수하고 전재수 후보로 밀어붙여서 승리까지 가느냐 마느냐. 뭐 부산시장 선거는 결국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올 거 없다는 뭐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특검도 뭐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이제 민주당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고 나올 게 없다. 무혐의 그러니까. 나올 거다. 뭐 그렇게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고요. 통일교 특검을 받은 이유가 뭐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 지금 부산시당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시당 위원장 뭐 논란부터 해가지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로는 비안이 나올 수 없는 분위기다. 플랜 B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요거는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대전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통합 문제가 이제 지역의 최대 이슈 아닙니까?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원래 이 지역은 스윙보터 지역인데 영향 미칠 그러니까 영향 정도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이슈가 대전 충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대개 보게 되면 한쪽 지역은 이제 우적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곳들은 반대가 좀 심한 경우들이 역대 행정 통합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대전시장 또는 충남지사 준비하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충남지사 준비하던 분이 대전시장에서 어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또 대전시장 준비하던 분이 충남 지역의 유권자들 어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문제가 있겠네. 예, 이런 상황에서 양쪽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작용할 것이 그런 인물들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러 후보들이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보게 되면 이 사안이 통합되게 되면 뭐 이른바 그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는 전국적인 인물이니까. 그 강훈식 인물이라고 하는 게 대전과 충남을 아우를 수 있다. 그 점을 지명도에서 그런 측면이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인 거죠. 이것이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구혜영 논설위원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출마 인사가 많지 않다고 한 거잖아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박지원 전 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출마 것 안 같아요. 일단 대통령께서 굉장히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좀 있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 뭐 이 전망이라든가 정치 전망도 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요?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알 수가 없는 상황 아직은 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뭐 2월 말 3월 초까지 기간이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땅한 대안자가 나타나느냐 여부 이제 그것이 그러면 주목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혜영 의원에게는 좀 호남 지역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호남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민주당하고 이제 그 경쟁을 할 수 있나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네. 전망을 하세요? 지금 판을 흔들 만한 요인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은 뭐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고 전국 지지도를 보면 어떤 결과에서는 개혁신당보다 낮게 나오는 조국 혁신당이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많고 그래서 좀 이렇게 특단의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호남 뭐 저번에 지민비조에서 효과 얻었던 것처럼 네. 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어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더 강한 개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호남에서도 좀 여의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팽배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그래요? 예,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그 뭐 광역은 뭐들 기초 쪽을 이제 공략할 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예. 거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호남에 공을 들이고는 있는데 뭐 이기더라도 자투리 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좀 그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사로. 계속 이제 후보군으로는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불거진 이제 딸의 이제 교수 임용과 관련한 논란들 이 고려다가 부분, 조사 들어갔죠. 예.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결단을 못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정치권의 관측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활동을 좀 또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이 의지를 밝히는 사람이 명확히 밝힌 사람이 없어요. 후보군들이 몇 명 이제 뭐 김은혜 또는 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뭐 명확하게 이제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상당히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예요. 상당히 어려워진다. 출마하면 예, 어려워진다. 예,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예. 야당이 지금 그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리 제안한 건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좀 종합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정권 초에 총리라는 건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인사인데, 네.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쟁자들이 없다, 국민의힘의 경쟁자가 없다 하면은 출마하려고 할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누구나 있으면 그 당심에서 항상 밀리기 때문에 네. 후보가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쟁자들이 아예 없게 된다면 하게 되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현 국민의힘 지도부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세우는 분위기는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워낙 이제 예, 예. 지금 경쟁력 있는 후보군들이 잘 없다 없기 보니까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대하는 그 태도와 네, 유승민 전 좀 의원을 다르죠. 대하는 태도는 좀 다릅니까?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아니 어차피 그 장동혁 대표는 반 한동훈을 기치로 걸고 대표가 됐고 그게 자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 나온대요. 상당히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예. 근데 공천 가능성은. 글쎄 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험지로 나가라고 하니.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2026년 정치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뭐 시간이 좀 다 흘러가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